양극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저성장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고성장 국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개혁이 되려면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뛰어난 리더가 나와서 완전히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저성장으로 가죠. 저성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양극화. 양극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완전 없는 분들은 원래 없고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게 이제 양극화거든요.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하죠? 불안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자, 불안하지 않고 집값이 무조건 올라가 2020년, 2021년 같은 분위기. 서울만 올랐나요? 2020년, 2021년. 지방의 중소도시들, 대전, 대구, 뭐 부산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들, 뭐 경산, 뭐 진주 이런 곳들도 다 올랐거든요. 자, 왜 올랐을까? 굳이 서울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면 돈 적게 들어가는 지방에 돈 부족하신 분들은 지방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양극화. 다 올라가지 않아. 불안해. 불안하면 어떻게? 보다 확실하게 보이는 곳들,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현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 안전마진이 얼마나 확보되느냐를 따집니다. 신축 아파트 좋은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신축 아파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에 거주하거나 뭐 다세대에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요즘 눈 뜨니까 그래도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모님 차가 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선호합니다. 특히 요즘 신축 아파트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가보면 너무 잘 지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배우자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이사 가자 그럴까 봐. 그래서 혼자 봐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혼자 다닙니다. 이사 가자 그럴까 봐. 굉장히 잘 짓습니다. 너무 잘 지어서 가고 싶은데 비싸잖아. 분양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1년 만에 한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얼죽신으로 가고 싶은데 재건축 아파트들도 인기잖아요. 재건축에 인기가 있는 이유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인기 있는 거지 구축 아파트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 특히 서울같이 땅이 없는 곳들, 서울을 제외한 곳들은 이제 두 가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신도시라든지 민간 택지라든지 빈 땅에 짓는 방법이 있고 기존 재건축, 재개발처럼 기존 주택, 아파트를 멸실하고 짓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1000세대 이상 지을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택지 개발은 마무리가 됩니다. 강남도 사실은 택지 개발이었고요. 강동구도 택지 개발, 마곡, 상계동 모두 다 택지 개발인데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서울에서 남은 유일하게 빈 땅은 제가 볼 때는 여의도에 초록색 지붕이 있는데 거기 땅이 좋거든요. 그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좋은데 안 비켜줄 것 같습니다. 그 주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안 비켜주니까 개발할 수가 없고. 남산 밀어버릴까요? 안 되잖아요. 용산 민족공원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까요? 안 되잖아요. 거기 지어도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소성이 있는 건데, 자, 얼죽신 현상은 앞으로도 저는 지속이 된다. 근데 불안하다. 2025년 상반기는 이제 따질 겁니다. 우리 계엄 있었잖아요. 2024년 12월에 계엄 있고 탄핵이 있을 때 이제 뭐가 어떤 청약 물량이 나왔냐면 서울 서초구의 방배동에 아크로리스 카운티라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합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수백 대 1이 나왔는데 계엄 시국에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우리 정사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막 여의도 가고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하게 다 청약을 합니다. 왜? 시세 차익이 30%, 10억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돈이 10억이 보장이 되는데 일단 청약하고 여의도 갔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돈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에 아무리 불확실성이 있어도요. 이거는 확실해. 주변 시세 대비 20, 30% 저렴하다. 이거는 확실해. 상승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하는 곳들은 여전히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은 강남 3구, 용산구, 규제지역과 공공택지들, 3기 신도시나 이런 공공택지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몰립니다. 왜 더 많이 몰리냐면 정부가 정책을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수도권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빌라 같은 걸 보유해도 이제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아무거나 하면은 무조건 돈 버는 프리미엄이 붙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물건 위주로 가서 양극화,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 극심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와 비아파트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이제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면 임대는 전세하고 월세가 있죠. 전세하고 월세는 있는데 월세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우리 2022년 하반기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월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월세 시대로 가는 열차는 출발했고요. 월세 비중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세 비중은 점점점 줄어들고 월세 비중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전세가 늘어나죠. 전세가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우면 5천만 원 올리고 싶으면 반전세로 해서 보증금 3억은 그대로에 5천만 원 대신 뭐 한 20만 원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매매 같은 경우는 집값의 매매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건 뭐 금리도 영향을 받고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받고 국내외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수급 불일치, 집값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는 그렇지 않아요. 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집값이 전세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베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필요하니까 월세보다 유리하니까 전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전세는 철저한 실수요자 시장이다. 그러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금리가 많이 올라가요.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입자들, 실수요자들은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전세가 유리할까? 월세가 유리할까? 집을 사는 게 유리할까? 이 세 가지 카드를 가지고 항상 계산기를 두들기는데 집을 사려고 하면 이제 돈도 좀 더 필요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되잖아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팔 때 양도세도 내야 되고 고민되죠. 근데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많은 시점에 전세 사시는 분이 용감하게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산기 두들겼는데 전세대출 이자하고 월세하고 비교해서 이자가 더 저렴하면 전세를 가는 거고요. 월세가 더 저렴해.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 금리가 올라서. 그러면 월세로 갑니다.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건 월세로 갔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2배가 올라가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는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두 번째 영향을 주는 건 이제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물론 집값, 매매 가격도 이제 좀 영향을 받는데 매매 가격은 그것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 전세 가격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는데 전세는 경제 정책 불경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전세 들어가는 분들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 앞서서 1번은 계산기 두들겨서 월세나 전세나 유리한 걸 선택한다. 두 번째는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 앞에 장사가 없죠. 입주 물량 많이 나오면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2018년 12월, 2019년 초에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재건축 아파트 9,510세대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그때 전용 84 전세 가격이 한 4억 7천, 4억 5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6개월 후에 다시 다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10억 이상 올라갔는데 재밌는 게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강동구에 12,000세대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초에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강동구에 12,000세대 물량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전세 가격 떨어진다. 전세 가격 떨어지니까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은 무조건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있는 강동구를 눈여겨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2024년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매매, 월세 모두 다 강세, 공식이 깨집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공식이 깨져서 많은 논란도 되고 많이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당첨되신 분들 있죠. 조합원이 있고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조합원, 일반 분양이 있는데 요즘 얼죽신이잖아. 사전 점검 가니까 집이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 자 제가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전세를 주고 나는 구축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려고 했는데 사전 점검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 차라리 그냥 내가 새 집에 가고 내가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 전세를 주지 내가 왜 세입자한테 내 좋은 새 집을 양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폐지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폐지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국회가 반대하죠.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의점이 본 게 뭐냐면 3년 유예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냥 3년 뒤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3년은 봐주는데 실거주 안 해도 되는데 3년 후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거주할 거 얼죽신인데 나 그냥 새 아파트 들어가 버릴래. 미리 거주 요건을 채워버리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많이 입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세 월세 가격이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세입자라면 집주인인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됐는데 내가 전세 살고 있었다면 어때요?
거기 입주하려고 내 살고 있는 전세집을 뺄 것이고,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 새로운 전세를 맞추기 때문에 서울 전체를 본다면 전세, 월세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영향으로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지는 않잖아요. 전세 난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반기, 2025년 하반기가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장이 끝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4월, 3월, 4월 되면 이제 이사 다 합니다. 입주장이 끝나버려요. 2025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2026년이 걱정되는 거예요. 2026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7,000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7,000호 정도로 줄어듭니다. 2024년, 2025년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빼면 한 25,000호 정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25,000호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은 이 4만호가 넘었습니다. 47,000호, 46,000호, 42,000호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2024년, 2025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반토막, 2026년, 2027년은 거기서 또 3분의 1 토막.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그럼 공급 물량을 어떻게 늘릴까요? 못 늘리지. 지금 또 뭐 그린벨트 풀고 3기 신도시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서울에 공급 물량이 그렇게 빨리 공급이 될까요? 안 됩니다. 1기 신도시 몇 년 걸릴까요?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쥐주고 제가 커피 쏩니다. 진짜. 구독자들한테 커피 쏠 테니까 저한테 얻어 먹으시고 2027년 착공 안 들어가면 저한테 커피 쿠폰 다 보내십시오.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공급 물량 부족하면 이 갭을 메우려면 이제 비아파트, 빌라, 신축 오피스텔 같은 공급 물량들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어떨까요? 비아파트는 지금 어때요? 죽을 맛이지.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나 5대 광역시는 한 5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됩니다. 전세 사기 우려 있을까요? 없죠. 왜? 집주인이 전세가 안 돌려준다?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넘겨버리게 되면 아파트 보통 한 80% 90% 낙찰되잖아요. 그러면 내 전세금 50% 가져가고 나머지 너 해 라고 하면 좀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서 그렇지 전세금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 가율 50% 되면. 비아파트는 80% 90% 되거든요. 경매 넘겨도 내 전세금 다 못 받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생깁니다. 그게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이게 문제인데 더 문제죠. 왜냐면 옛날에는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누구 잘못이라는 걸 떠나서 전세대출을 2009년도에 시행을 한 게 저는 첫 번째 잘못이라고 보고, 전세대출 시행되니까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고, 두 번째는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거든요. 사실은 전세는 믿고 그냥 계약하는 개인 간의 사금융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 집에 잠시 들어가서 사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불안하니까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역전세, 깡통전세가 생기니까 더 불안하죠. 너도 나도 다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허그가 부실이 생겨요. 1년에 4조 원씩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거 어떡할게요? 우리 부모님이 신신당부하는 게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허그가 용감하게 보증을 쓰다가 지금 허그가 작살이 납니다. 돈이 없어요, 허그가. 그래서 7천억 지금 뭐 최근에 뭐 확충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보증보험을 가입 못하게 허들을 높입니다.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다가 126%로 내렸죠. 원희룡 장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150%면 1억 5천이잖아요. 이 공시가격을 1억이라고 한다면 1억 5천 주고 보증보험 가입하고 들어왔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가 1억 5천을 주고 들어오면 나는 그 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가 1억 2,600이 들어오거든요. 보증보험 한도가 줄었으니까. 그러면 2,400만 원 갭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1억 2,400, 주인이 보태서 1억 5천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못 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전세 사기가 되는데 계속 부실이 생기니까 허그가 이제 112%로 내리겠답니다. 역전세 더 많이 생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빌라, 오피스텔의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꼼꼼하게 조사해가지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도 확인하고, 뭐 집주인이 주택수 몇 개 있는지도 확인하고, 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왜?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월세. 월세가 깔끔하거든요. 사용한 만큼 페이를 내면 되잖아요. 사기를 왜 당해요? 페이 내고 나갈 때 내면 월세 내고 나가고, 문제 있으면 안 내면 되고, 아무런 내 돈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월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선진국들이 다 월세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전세 있는 게 이상한 제도지. 그러니까 월세로 가거나, 두 번째 방법은 뭐? 아파트로 가면 되죠. 아파트 전세로 가면 전세 가율 50%밖에 안 되는데 전세 대출 받아서 안전한 아파트로 가면 됩니다. 아파트는 또 수요가 늘어나죠.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오르죠.
무너지죠. 빌라 시장은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로 이동해버리면 전세 수요는 줄어들죠.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약세죠. 전세 가격이 약세면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공급자 입장이라면 팔려야 되잖아요.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되냐고. 전세가 내려가 버렸는데. 원래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어떻게 파냐면 분양가가 3억이면 전세 2억 7천에 맞춰줄게. 3천만 원만 투자해. 라고 해서 이제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왜? 돈을 많이 투자할 것 같으면 굳이 신축 빌라를 왜 투자해요? 아파트로 사지.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못 사니까 이거라도 사서 이게라도 올라가면 디딤돌에서 갈아타겠다라는 전략인데 전세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규제들, 임대사업자들 뭐 답이 없잖아요. 법인 임대사업자들 뭐 규제 여전히 남아있고 최근에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뭐 또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냈다가 이제 임대인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폐기가 되긴 했는데 뭐 무한계약갱신 청구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끝장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B아파트 시장 완전히 죽어버리고요. 아파트 시장은 또 더 올라갑니다. 좋은 곳들은.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파트와 B아파트는 구분해야 된다. 아파트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 올라간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B아파트는 월세는 올라가는데 전세는 전세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기는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양극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저성장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고성장 국가로 가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개혁이거나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저성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개혁이 되려면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뛰어난 리더가 나와서 완전히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저성장으로 가죠. 저성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양극화. 양극화가 뭐냐면 중간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산층이 원래는 마름모가 가장 정상이거든요. 중간이 두터워야 되는데 양극화로 가게 되면 부자들은 더 늘어나요. 우리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이제 부자라는 표현을 붙여주거든요. 부동산 빼고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슈퍼리치는 금융자산이 300억 이상을 슈퍼리치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늘어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완전 없는 분들은 원래 없고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게 이제 양극화거든요. 그럼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금융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데 그래 강남 상구 마용성 너무 올랐으니까 주택시장 이거 좀 문제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가 저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으로 가야겠어 라고 할까요? 아니죠. 돈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핵심 지역들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20, 30년 장기 침체로 진입이 됐고 인구 감소를 먼저 경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원인과 이유는 달라요. 뭐 프라자 합의도 없었고 우리는 일본은 뭐 프라자 합의도 있었고 강제 조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왜 따라가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일본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죠. 우리가 광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치, 경제, 문화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구조도 비슷하고요. 우리 정치도 비슷하잖아요. 일본도 정치가 개판인데 우리도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문제예요. 둘 다. 그래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본이 몰랐을까요? 일본이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20년 장기 침체 들어갔는데 일본이 큰일 났다.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1997년입니다. 일본이 85년도 프라자 합의를 하고 1997년에 일본이 큰일 났다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큰일 나서 일본도 많은 노력을 하죠. 일본 정치나 금융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경제가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들도 생기고요. 또 정권도 바꿔봅니다. 일본이 우리가 자민당만 한다라고 하는데 고이즈미 다음에 일본이 민주당이 당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민주당이 소득주도 성장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본에서 또 먼저 했죠. 망합니다. 그래서 또 자민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노력은 했어요. 애 시켜보고 제도 시켜보고 야 좀 잘해봐 했는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좋죠. 잘 살죠. 돈 많은 기업들.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돈이 많은데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본 기업들 돈 많거든요. 근데 일본 나라는 가난합니다. 왜? 정부하고 국민은 가난해요. 왜? 기업들이 해외에 돈 벌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우리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은 잘하면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이제 옛날 같은 5%, 6% 고성장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힌트. 일본은 뭐가 살아남았을까? 라고 했을 때 뭐가 살아남았을까요?
핵심 지역들이 살아남죠. 물론 도쿄도 큽니다. 도쿄가 우리 경기도만한데 도쿄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도쿄에서 핵심 지역들, 아자부다 힐스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도 막 900억, 1000억씩 하잖아요. 일본도 고가 주택들 많고 재개발해서 올라가는 곳들은 비쌉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들은 좋다. 그래서 여기서 또 힌트를 하나 더 얻자면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역세권의 가치. 우리도 지금 역세권 좋잖아요.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갈 때는 가급적이면 역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 가까운 지역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편의시설, 학교, 공원, 뭐 브랜드, 지하철역,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이 이제 서울에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마용성, 한강벨트, 뭐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좋고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있으면 여기 가는 거고, 돈이 없으면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 버틸 것 같고요. 또 수도권이나 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지구 위주로, 신도시 위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도심들은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모두가 잘 살지 않습니다. 서울은 계속 꾸역꾸역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좋은 대학교들이 있으니까 지방에서 열심히 잘 키운 인재들이 서울로 와서 취직을 하고 집을 사니까 한마디로 지방은 잘 키워서 서울 좋은 일만 시켜주는 지금 그런 형상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집값이 안정되려면 이게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안 올라와도 잘 살 수 있게 지방 대학교가 잘 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역세권이 중요하다, 주거 인프라가 중요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가 있는 곳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서 앞으로도 무조건 괜찮아가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2015년부터 우리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했으니까 주택 구매 연령이 30에서 59세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 줄어든 인구가 30세 정도 되려고 하면 2040년? 2045년 정도 되면 아마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는 좀 좋은 지역들, 핵심 지역들, 역세권, 양질 일자리,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을 미리 선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해야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2025년 상반기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리적으로 올라갈 때 집을 사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주인이 5천만 원 가격을 내려주게 되면 집에 갑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리잖아요? 삽니다. 이게 우리 심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025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왜 물어봐요? 집 사려고요. 떨어지면 사려고요.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90%는 못 삽니다. 왜? 떨어지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 그런 논리면 IMF 외환위기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2년, 13년 서울 집값 떨어졌을 때, 5년간 양도세 면제해줬을 때, 또 최근에는 2022년 12월 올림픽파크 포리온 미계약 나오고 했을 때 왜 안 했냐고. 장위자에 1억 있으면 샀는데 왜 안 했냐고.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다? 집을 몇 년 가지고 갈까요? 실수요자들은 평균 7년 정도 보유를 합니다. 10년 보유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될 거는 7년,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사서 집값이 내려가면 어쩔 건데 올라가면 팔 거예요? 1년 이내 팔면 양도세율이 70%입니다. 세금 내고 애국자 돼요. 우리 애국자 되기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차피 장기 보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집을 사면 안 되죠. 그러면 2025년 상반기에 좀 조정이 되거나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지잖아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2024년 여름 같은 경우는 깎아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코웃음 치죠. 오히려 호가 올려버리는데 오히려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깎아주세요 그러면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 사기는 저는 오히려 상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된다. 선생님 샀는데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더 전이가 돼서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떨어지면 어떡해? 나 어차피 7년 후 10년 후에 팔 건데 가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우리 월급 올라가잖아요. 자기 월급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고 집값은 왜 계속 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2021년에 버블이 있었죠. 많이 올랐죠. 집값 고평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021년 가격이 버블이어도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2025년 되면 벌써 4년 차잖아요. 이미 상당 부분 저는 버블이 좀 제거됐다. 일정 부분. 앞으로도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또 서울은 공급은 부족하고
또 수요는 여전히 대기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의 이제 모든 아파트들, 모든 지역이 다 잘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핵심 지역, 광역시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 그래서 너무 계산하지 마셔라. 전제 조건은 자금력이 되냐.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연끌해가지고 자기 자본 1억, 2억 있는 사람이 뭐 담보대출 받고 부모님 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아서 10억 원 아파트를 산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되고 대출은 좀 활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50% 이상은 되셔야 될 것 같고, 필요도 없는 데 사서 뭐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 세 번째,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금리가 내릴 줄 알았는데 올라갈 수 있죠. 2025년에 금리가 100% 내려갈까요? 100%는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올라갔을 때 대출이자 부담이 뭐 지금보다 2배 늘어났을 때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힘들어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내 집만에 하셔도 좋겠다. 지나치게 실수요자들은 너무 계산 많이 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팔 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 엔비디아, 테슬라 얘기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 주식 5년 전에 사신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보유했을까요?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들은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한 100만 원 샀다가 바빠가지고 까먹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보니까 그게 뭐 몇백 배, 몇천 배 됐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2배 정도 올라가면 다 팝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누가 5년을 보유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장기 보유가 핵심입니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실수요자들은 길게 보고 필요할 때, 자금이 될 때 2025년 상반기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